굿모닝 신 소장.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시청자 게시판인가요? 일반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여러분께서 등기부등본을 살펴볼 때 등기사항증명원이라고 하죠? 네,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 등기부등본을 살펴본다고 했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물건의 이력이나 혹은 채무자의 이력을 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네, 저도 그런 쪽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력을 파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보는 게 등기부등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방송으로 얘기해라.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왜 항상 경험칙으로만 나온 거기 때문에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이것을 하나의 컨텐츠로 이야기를 드린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급 이상이나 법률 전문가분들 정도 되셔야 조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좀 이렇게 말하면 건방진가요? 제가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사례는 경매 1세대 어떤 분께서 법인을 설립을 하고 펀딩을 했습니다. 네, 한 20억 정도 펀딩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그리고 주식 투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동산 투자 중에 하나의 수익 모델이 뭐냐면 바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아파트의 그 토지를 낙찰 받는 거죠. 즉 우리가 우신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저층 이게 제가 지어낸 거예요. 저층 아파트에서 5계층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한 세대수는 50세대 정도 나홀로 아파트처럼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우신 아파트가 87년식인데 그 땅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소유자가 달라요. 쉽게 말씀드리면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법정지상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법적으로 지상권을 성립을 시켜준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토지를 B한테 팔았어요. 그럼 건물은 여전히 제 소유잖아요. 이때 B가 야, 왜 내 땅 위에 네 건물 있어? 이거를 철거해줘.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해서 제가 건물만 팔았어요. B한테. 토지는 저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B한테 야, 왜 내 토지에 네 건물이 있어? 야, 철거해.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법적인 안전도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그 특질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법률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민법이나 민사특별법에 정해진 거고, 그리고 4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세권으로 인해서, 그리고 저당권으로 인해서, 가등기 담보로 인해서, 그리고 명의인 방법이 완료된 임목에 대해서. 명의인 방법이라고 하면 뭐냐면 임목이라는 건 그 산 임야에 있는 임목은 소유자가 등기부등본에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울타리 치고 이건 신소장 거 하면은 이게 명의인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공시로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여하튼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만약 일반 매매, 제가 그 토지를 B한테 팔았다. 그건 일반 매매잖아요. 네,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서는 간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그 간습상 법정지상권은 일반 법정지상권과 다르게 상대방의 특약으로 사적 자치로 인해서
법정지상권 성립을 배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립 안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철거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철거를 하고 네, 빌라 부지처럼 네, 거기다 건물을 올리는 겁니다. 네. 말이 되게 이상해졌는데요. 근데 법정지상권 미성립이라는 건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초창기에 성립이 안 돼서 네, 토지 소유자 별도 그리고 건물 소유자가 별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소유권을 아주 네, 보호를 해주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명목상으로 보면 토지 소유자 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아니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토지 소유자는 자기의 소유권의 행사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철거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철거 소송을 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서는 대부분 물론 민사 조정으로 해서 그 전에 야 니네들 그냥 이거 싸게 사라 그렇게 진행을 한다던가 두 번째로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소송으로 직접 간다고 한다면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즉 그 건물이 거기 위에 있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수익 모델로 잡는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말 그대로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토지를 위에는 건물이 있겠죠. 네, 그거를 낙찰을 받거나 매매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물 소유자들한테 개개별로 소송을 거는 거죠. 그러면은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아니면 철거를 당해야 되니까 그 토지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궁박으로 사기 때문에 그 토지를 비싸게 판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의 수익 모델로 잡은 게 그 법인에서 그러니까 사모 펀딩을 받은 법인에서 그거를 수익 모델 잡은 겁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왜 계속 얘기를 했냐면 바로 등기부 등본을 어떻게 받는지 그러니까 그 법인을 수천억대 재산가 한 분이 네, 그 법인의 투자 방식을 반박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내용인데 근데 제가 그 실명은 다 공개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수천억대 재산가 그분이 저작권을 상당히 네, 중요시하시기 때문에 물론 이 글 자체는 동의 없이도 전제가 가능하고 네, 복사 이동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익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사실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은 토지 물건을 낙찰을 법인이 받은 거고요. 대전시에 있는 그 토지입니다. 토지는 세 필지로 나와 있던 거를 그 낙찰을 받았는데요. 토지 지분을 낙찰 받았습니다. 즉 그 9,932제곱미터 중에서 4,215.3제곱미터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9,932제곱미터면 한 3,000평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4,215평 정도면 한 1,250평? 거짓 맞을 겁니다. 제가 중개사잖아요. 맞을 겁니다. 네, 그렇게 형성이 될 거고, 네, 감정가는 29억, 그리고 낙찰가액은 11억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네, 낙찰자는 당연히 그 사모 펀딩 20억을 펀딩 받은 그 분이 낙찰을 받은 거죠. 그 법인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최초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비슷한 것이라도 있었으면 모를까 그런 게 없었다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는 것이 맞다. 건물은 87년도에 준공이 된 거고 토지는 1990년도에 경락돼요. 그렇죠. 네, 소유권 이전이 발생되면 있으면 네. 그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이것도 그 토지부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고 여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그 추론이 가능한 거죠. 네, 이것도 등기부 등본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3,000평 중에 1,250평을 낙찰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분을 낙찰을 받은 겁니다. 네, 지분을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건물의 철거나 대지의 양도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게 패점이죠. 만약에 이게 팩트라고 하면, 이게 지금 일방의 주장이긴 하지만, 네, 이게 팩트라고 한다면 건물 철거가 가장 그 매수인 입장에서는 1,250평을 그 낙찰받은 사람은 그 위에 있는 건물 그 아파트 소유자들한테 그 대지권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철거를 예, 소송을 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이거는 그 등기부등본과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도 상식 차원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가의 5, 6% 정도를 적정 지료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시가의 5, 6%의 그 5, 6% 정도면 이게 11억 정도의 시가라고 본다고 한다면, 물론 이건 시가는 다를 겁니다. 네, 다를 건데 감정평가액이 29억이기 때문에 시가를 29억으로 따지면은 5, 6%면 완전 괜찮은 수익 모델이죠. 수익 모델이긴 한데, 자,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받는 쪽이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주는 쪽이면 위에 그 소유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진 않았지만 위에서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법원의 판결을 구하게 됩니다. 대부분. 네, 이럴 경우에서는. 네, 대법원 판결이 5, 6%를 인정을 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지상권의 지료일 때 5, 6%다라고 하는 거는 그 유명한 판례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판례도 네, 거기서 조정을 봐준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 나 5% 받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고, 위쪽에서 그러니까 판사분이 그래 너 그렇게 봐도 라고 하는 거지, 야 니네 5, 6% 받아야 되겠지 않겠니 하면서 판사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수천억대 재산가 분께서 이 법인의 투자 패턴이 잘못됐다는 것이 바로 지료를 받았을 때 낙찰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법원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4를 인용하여, 네,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에 정기 예금 이자율을 곱한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말이 너무 어려워졌죠. 즉, 자, 이거는 이분의 일반적인 얘기니까 틀릴 수도 있다는 거를, 네, 얘기를 드리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즉, 우리가 그 지료를 받았을 때 5%에서 6% 정도는 우리가 개인의 정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신소장이라는 개인 이름 석자로 해가지고 그 어느 거를 낙찰을 받고 지료 청구를 했을 때 그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고, 네, 이게 법인이잖아요. 네, 법인이 낙찰을 받은 겁니다. 1250평을. 그렇기 때문에 지료 청구를 했을 때 그 법인세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인해서 여기서 시가의 5, 6%면 이게 시가가 29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물론 11억 3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지만, 만약에 29억이라고 하면 거기서 5, 6%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 공시지가는 우리가 세금을 먹이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시지가는 네, 지자체 맞죠? 국토부인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그게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시가에서 많이 떨어지죠. 네, 그게 통상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그 진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진짜 뭐 임야에, 임야 같은 경우에서는 네, 공시지가가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네,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들, 토지들을 중개를 하시는 분들은요, 공시지가의 2분의 1 수준이다. 그러면 싼 거다. 진리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 30년 되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강화도에서요. 네. 네, 그렇게, 근데 봐봐요. 그 공시지가는 시가보다는 항상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그거의 2분의 1입니다. 100분의 50이면.
즉 시가에서 5, 6% 잡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에서 그거의 2분의 1로 된 뭐 가표라고 해야 되나요?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 몇 프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거죠. 개인과 법인은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법인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적게 얘기했죠. 물론 나는 만약에 제가 그 법인이라면 5, 6%를 우선 던져봐요. 던져보면 이건 무슨 뭐 이거 공시지가의 2분의 1 수준에서 정기 예금 이자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해야 된다. 이거 뭐 시가의 5, 6% 아니다. 네가 법인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는 피고 측에서 네, 유능한 변호사를 썼을 때 이것을 아는 유능한 변호사를 썼을 때 네, 공방이 그렇게 일어나겠죠. 네. 아이고. 여하튼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거를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건축 그 해당 필지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31페이지가 나와요. 여러분 그 등기부등본을 볼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페이지가 상당히 많이 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네, 등기부등본을 뗄 때 그 말소사항 전부를 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거에 대해서의 이력이나 혹은 물건의 히스토리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겁니다. 제가 그걸 떼봤을 때 1990년도에 이미 그 토지를 전부를 그 토지를 3명이 나눠 가졌습니다. 즉 나눠서 가져갔습니다. 그 낙찰을 받은 겁니다. 즉 저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3,000평짜리를 거짐 1,000평씩 나눠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대지 지분을 팔기 시작했어요. 이미 90년부터. 왜 그러냐면 그 30페이지에 대한 그 부분을 살펴보면 지분을 누구한테 팔기 시작했거든요. 계속. 그 3명의 지분 중에 조금 부분을 일부분을 막 소유권 이전을 해줘요. 그게 지분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즉, 이 법인이 그 20억을 펀딩 받았던 그 법인이 하려고 했던 짓을 이미 1990년에 이 성각자 3명이 네, 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2004년도에 다 처리를 못하고 네, 처리 못한 잔여 부분을 2004년도에 인수한 회사 네, 여기는 또 다른 회사가 들어갑니다. 네, 그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지분을 계속 팔아요. 네, 지분을 계속 팔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네, 그 3명이 네, 경매를 집어넣었는데 그 법인이 네, 한 법인이 등기부등본상에 나옵니다. 무슨 녹취록 분석하는 것 같죠? 네, 그 법인이 제3 법인이 나옵니다. 네, 이 법인이 나왔는데 그 경매가 진행된 거는 취하를 시키고 이 법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등기부등본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2004년도에 이 회사는 네, 왜 인수를 했겠습니까? 또 팔려고 인수했겠죠. 위에 팔려고. 왜? 그게 돈이 되니까. 지분 매도를 계속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 글에 나옵니다. 그 2004년도에 인수한 회사도 거의 지분 매도를 못하다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등기부등본에 나오면 볼 수 있습니다. 2004년도 이후에 또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계속돼요. 지분에 대해서. 근데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서 그 누구한테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소유권 이전 됐던 그 지분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법인 자체는 자기 건 못 팔고 있고, 네, 이미 예전에 3명이 공유로 가지고 있었던, 네, 3분의 1씩 가지고 있었던 그 지분, 팔렸던 지분이 위에 샀잖아요? 윗사람들끼리 그 매매를 하면서 그 아파트를 거래를 한 겁니다. 이게 보면은 정말 불쌍한 게, 이 2004년도에 그, 진행했던 법인은 그냥 법인 명의만 3번 바뀌거든요. 법인 명의만 3번 바뀌어요. 그게 다 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사도 2번 가셨고, 이사도 법인 소재지가 두 번 바뀌고요. 네, 그리고 법인 명의는 3번이 바뀝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이 법인, 즉, 이사, 명의 3번 바뀐 법인이 아니라, 우리 2011년도에 이거를 낙찰을 받은 거거든요. 20억 펀딩을 받은 그 법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 B라고 얘기할게요. 이 2011년도에 낙찰을 받았는데, 즉, 이 건물 자체에서 보면 199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무려 27년 동안 위에 팔았던 거죠. 팔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것을 또 2011년도에 나도 팔겠어 위에 하면서 그 지분을 이미 팔렸던 것들, 즉 이게 1250평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 지분은 이미 위에 팔린 거예요. 네, 팔린 겁니다. 나머지 43%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팔아볼까 하면서 인수를 한 건데 무려 27년 동안 끌어왔던 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쪽의 글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정말 대단해요. 대지권 없이 10년 이상 버티고 있는 집합 건물들. 여기는 집합 건물이라면 빌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일반 근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도 도처에 깔려 있는데 왜 이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가 하면, 아파트 소유자들이 지류를 주면서 네가 싸게 팔면 내가 사겠다 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방안이 그 대지 지분을 다시 경매로 넘기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수천억의 재산가분, 대지권 없이 10년 이상 버티고 있는 집합 건물들이 서울에도 도처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이 물건 자체, 제 예를 들어보면 이 수익 모델 있지 않습니까? 법정지상권 미성립, 토지를 낙찰을 받거나 매매를 해서 그 위에 있는 건축물, 그 집합 건축물 위에 있는 소유자들한테 매도를 한다는 거. 네, 그거 어떻게 보면은 수익 모델이 상당히 좋죠. 어떻게 보면은 뭐 저기 궁박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뭐 감정가보다 훨씬,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수 물건이거든요. 네, 그것을 훨씬 저렴하게 구입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한번 살펴보면 이미 이게 신세계 같은 투자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90년도부터 3명의 그 공동 명의자가 위에 팔기 시작했잖아요. 이미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겁니다. 즉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돈이 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수익 모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깊게 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게 돈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무슨 뭐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투자회사 같은데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적금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수익 모델,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수익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누군가는 하고 있는 수익 모델이었고, 그 물건 자체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법정지상권 미성립된 토지를 낙찰을 받는다는 게 하나의 스킬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서울 도처에 그런 물건들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 거죠. 네, 수천억대 재산가분은요. 물론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31개 페이지로 되어 있는 이 그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한번 살펴보면 마지막에 이상하게 가처분이 걸려 있더라고요. 왜 가처분이 걸려 있는지 그냥 명목상으로 걸어 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투자자분이 걸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내공이 부족해서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처분을 투자자분들 연합으로 걸어 놓은 건지 아니면 명목상으로 걸어 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우리가 돈을 쉽게 투자한다는 거 어려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려운 겁니다. 즉 여러분이 뭐 공동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느 투자회사나 아니면 컨설팅 회사에서 물건을 컨설팅 받는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에도 명백하게 그리고 확실히 파고 들어가서 수익 모델 여부 혹은 매물 같은 경우에서는 수익의 여부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엑스파일, 네,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